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슬로바키아 로베르토 피초 총리가 피격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한낮에 무장한 괴한이 쏜 총에 맞은 건데요. 현지 언론들은 극심한 정치 분열이 피격 사태를 불렀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테러,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박진중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 기자, 테러를 당한 피초 총리 위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다가 총에 맞았는데 현지 상황 새로 들어온 소식 있나요? 네, 현지 언론들은 현재 피초 총리의 상태가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위험한 고비는 넘긴 상황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슬로바키아 정부는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입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네. 이번 정치 테러 배경이 뭘까요? 네, 범인은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70대 남성입니다. 슬로바키아 사법당국은 범인이 계획적으로 피초 총리를 암살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피초 총리의 정책에 반대해왔고 반정부 시위에도 참석했었다며 정치적인 의도에서 암살을 시도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피초 정부가 친러시아 여론과 반이민 정책의 여론을 등에 업고 승리한 우파 정부로 야권과의 정치적인 갈등이 심각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범인이 시인이라고 하니까 좀 의외기는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게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니잖아요. 이번 총선 때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인의 테러 꽤 있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케네디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있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대한 정말 그렇죠. 생각하기 지도 못한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우리나라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3일이었습니까? 이 부산 가덕도 현장을 돌아보는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앙심을 품었던 어떤 정치적 반대 신념을 가진 사람이 이 극단적인 어떤 흉기로 테러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마침 내일이 그 사건에 대해서 결심 공판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군요.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치인에 대한 테러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일 제가 법 전문적 입장에서 대략 실형 한 10년 전후를 선고할 구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2008년이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신촌에서에 대한 어떤 커트칼 테러에 대해서도 실제 11년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와 비슷하고 유사한 사안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제가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상당히 검찰에서 굉장히 무거운 어떤 죄책을 물을 것이고 판결 선고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도된 테러였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사 결과 본인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백을 하면서 지난 9월 달에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면서 굉장히 분노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살인의 기수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 내가 농계 같다. 이런 고의적인 어떤 살인의 어떤 준비 그리고 그에 대한 치밀한 어떤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한 스스로 자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은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본인이 어떤 일정을 마치고 강남의 모초로 이동하는 동안 이 젊은 남성으로서 어떻게 보면 주위에 있던 이 둔기로 이렇게 온몸을 누르면서 이렇게 전신에 어떻게 보면 폭행을 했던 사안이 있는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도 있는 것 같이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정치 성향이 극단화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지지하는 반대 세력에 대해서는 엄청난 어떤 분노를 표출하는 가운데 좀 과격하게 이게 드러나는군요. 어떤 개인적으로도 어떤 감정이 분출되고 있습니다만 또 배후에서 정치 세력이 이와 같은 자기 세력들의 어떤 폭행이라든가 폭언 같은 것들을 사주하고 뒤에서 이렇게 부추긴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이 정치인들이 자유롭기도 어려운 그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 기자,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이제 세계 이곳저곳에서 끊이지가 않잖아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좀 봅니까? 네, 방금 전에 변호사님이 조금 말씀하셨는데 극심한 정치 갈등 또 내 편만 맞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범죄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치 테러의 가장 큰 원인은 그 강한 이데올로기죠. 즉 타주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정치 양극화를 통해서 상대 정파에 대한 공격 행위가 우리가 속한 정파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장하는 이데올로지가 더 공고하고 이것이 오히려 정치 지도자에게 하나의 충성과 나름대로의 지지의 그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이 원인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앞서 전문가의 분석처럼 다른 편에 대한 혐오는 온라인에서 그 정도가 매우 심한 상황인데요. 특정 정치인을 향한 욕설과 비방, 심지어 보복해야 한다는 등 폭력적인 글들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폭력성은 온라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현실로 반영돼 위협과 협박이 다반사라는 게 현장 의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직접 들어봤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와서도 심각한 소란을 일으켜서 경찰에 연행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회의감이 드는 것은 뭐 당연하고요. 그 회의감을 넘어서 정치인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정치가 이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공동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깊은 실망과 불신 속에서 오히려 그 지지자들을 극단적으로 몰아간다라고 하는 깊은 자괴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이고, 의원 사무실까지 가서 이런 네. 일이 있군요. 그 아이돌처럼 이른바 유명 정치인의 팬덤 정치, 우리 정치에서도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앞서 약간 정치인들이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긴 하셨는데 정치인들이 갈등을 부추긴다 이런 지적도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른바 노사모라고 해서 정권 교체의 핵이 되었고 이른바 참여민주주의의 획을 그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팬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팬덤이 지나치게 과도화될 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어떤 그 악영향이 민주주의에 상당히 끼쳐지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막스 베버의 직업인으로서의 정치란 책에 보면은 정치인의 덕목을 세 개로 얘기를 하면서 열정, 그리고 책임감, 그리고 끝이 균형 감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균형 감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어떤 한쪽으로 치우침 현상이 상당히 지나치다라는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예컨대 뭐 어떤 이런 본인들의 지지자들의 어떤 그 지나친 발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양념이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을 스스로 달래고 이 부분을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뒤에서 부추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았던 것이죠. 갈등을 유발했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균형감, 한마디로 승자의 양보, 패자의 승복 이런 부분을 지금 만들어가면서 다른 점은 변론으로 합의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공통분모를 해서 정치인들이 최대한 갈등을 확대하기보다는 적어도 공통분모에 대해서는 합의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 정말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인들의 발언이 또 굉장히 이걸 중요한 유발한다. 것이죠. 발언이. 예. 그게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기도 한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이제 욕설이나 비방이 난무하고 때론 도가 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있어서 물론 여야 할 것 없이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에 어떤 당파성을 떠나서 이 개혁의 딸이라고 해서 민주당의 열성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상대방 여당이 아닌 야당 내에서의 어떤 이른바 수박 색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또 민주당 내의 지지자들이 보기에도 좀 더 지나친 것이 아니냐 하는 내적 반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열정을 가지고 또 참여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행법을 넘어서 그것이 명예훼손이 되고 상대방의 어떤 재산과 생명의 안위에 침해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형법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 어떻게 보면 팬덤을 이끄는 리더로서도 항상 그런 부분을 스스로 어떻게 보면 챙기면서도 항상 견제할 수 있는 자제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현행법을 넘어가는 이런 과도한 경우가 많습니까? 현실적으로 많죠. 네. 저희들한테 오는 사안 중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달라라는 사건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서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으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를 했을 때에 적어도 5년 이하의 징역 내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해서 실제로
실형 선고되는 케이스가 적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열혈 어떤 지지자로서 발언했던 것이 오히려 돌아서서 자기의 인생에 족쇄가 되는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민사적으로서 손해배상을 물어야 될 케이스가 진짜 상당히 많습니다. 도를 그렇기 넘는 때문에 경우네요, 진짜.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네. 하지만 항상 도를 넘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런 노력,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커뮤니티에 있어서의 어떤 관리자가 빨리빨리 그런 부분을 자정하게 하고 삭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탈퇴시킨다는 그런 자정작용, 이런 부분이 자체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도를 넘는 행동들이 테러라까지 이어지는 이런 거는 진짜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12차 한미 방위비 협상이 진행이 되죠.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유세 과정에서 주한미국 감축, 방위비 문제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사실관계가 다른 주장도 많습니다. 이 문제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리포트 보시죠. 10만 명의 인파가 몰린 선거 유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거론합니다. 동맹들이 미국으로부터 늘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한국을 콕 집었습니다. We have 42,000 soldiers there. They pay us like nothing. I changed that. But now Biden, I understand, wants to break it. 주한미군 수를 4만 2천 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2만 8,500명입니다. 앞서 트럼프는 그가 승리한다면이라는 제하의 미국 타임지 인터뷰에서도 주한미군 숫자를 틀리게 말했습니다. 당선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에 미군 4만 명이 있다고 부풀리면서 한국은 미국을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번에도 트럼프는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며 한국이 미국의 산업을 가져가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y took our shipping industry. They took our computer industry. They took so many different industries. And they're making a lot of money. They can pay for their military. 현재 바이든 정부와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트럼프가 집권하면 결과를 뒤집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북한 김정은과 직접 협상한 경험이 있는 트럼프가 대북 정책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ertainly, it's on the back of his mind, so it is a possibility that he may consider lowering troops, but I don't think he would do it just without any reason. 네, 당장 미국 대선 판세를 보면요. 네.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한미 방위비가 걱정이라는 거잖아요. 네. 박 기자, 지금 한미 방위비 얼마나 됩니까? 네, 현재 한미 방위비는 4년 전에 11차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결정된 인상률이 반영된 겁니다. 당시 전년보다 13% 넘게 인상됐고요. 여기다 매년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더 늘려주기로 협의했습니다. 내년이면 그 규모가 1조 5천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11차 협상 계약이 내년이면 만기가 되는데요. 내일부터 그 12차 방위비 협상을 진행하는 겁니다. 와,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1조 5천억 원이면 그 규모가 상당하거든요. 언론에 이제 나오는 얘기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다시 되면 5배 이상 더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변호사님. 방위비 협정 규정이 엄연히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 달라 그러면 다 줘야 되는 겁니까? 꼭 그런 건 아니죠. 말 그대로 협정이란 것은 서로 협약이 돼야 이제 약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와 같은 것은 그 미군의 한국 지위에 관한 협정, 소파 협정에 근거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방위 분담금 협약, 이것도 협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까지 얻어야 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1991년까지는 대한민국 어떤 그 재정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이 주한미군의 비용을 모두 미국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초부터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적 지위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이것 좀 당신들 좀 더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분담을 해오다가 지난 2018년 같은 경우에 1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2021년에 지금 1조 5천억 원을 넘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지금 그 21년에 비해 가지고 거의 5배 이상 요청하는, 마치 무슨 딜을 하듯 이 한미 간의 어떤 그 군사 방위비를 가지고 지금 협약을 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정부의 묘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현재 이미 봤더니만 지금
양진영, 한마디로 민주당 정부가 당선됐을 때에 대비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그 대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것에 정말 상당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될 경우를 다 상정해서 다 하고 예상을 있다. 하고 지금 현 정부가 대응하고 있다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서 그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나름대로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됐을 때 강공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한미 동맹의 어떤 역할 만약에 순망치한 이 대한민국이 없어지면은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동북아에서 이 린치핀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정치적 수사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그 동북아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정치적 역사적 비중 이런 부분을 트럼프를 잘 설득해야 되는데 비즈니스맨이 지금 이 부분을 왔을 때에 과연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의 양보를 해야 될지 우리의 마지노선도 정한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21년에 지금 그 11차 협약을 하고 그때에 이제 그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을 비준 동의를 하면서 이 처음에 부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지금 그 SMA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전체 인건비 그리고 또 건설비, 기타 비용 이 부분을 총액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나눠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있고 이런 비용에 따라서 이걸 나눠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묘안을 꾸며서 어떤 협상을 정하자는 그런 나름대로의 전략이 지금 그 지난 2021년 이 비준 동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항목을 나눠서 그렇죠.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정부도 이미 협상안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우리의 어떤 협상을 계속 받아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상당 부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미 방위비 관련 강경 발언 처음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 2018년에 당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에요. 한국이 미국을 벗겨먹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었죠. 트럼프가 이런 강경 발언을 하는 데는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었는데요.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의 보수 일부 층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미국이 과연 이렇게 상대적으로 부유한 동맹국들을 자신들의 국방비를 써서까지 지켜줘야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의문이고요. 트럼프 자체가 동맹을 가치로 바라보지 않고 비즈니스로 바라보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건 정치적 승리예요. 이제 정치적 노림수에 이용되는 카드다 이런 얘기잖아요. 변호사님, 당장 내일부터 이제 협상 시작되는데요. 우리의 협상 카드 뭐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강국으로 나올 경우에는 만만치는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그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이 부분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실제 지난 그 2020년,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이 협상이 타결되지 않음으로써 이 미군에 있는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을 나눠서 대응하자라고 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총액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설랑설레 끝에 결국 2021년에 어렵게 이게 합의에 이르렀는데 이번에도 상당히 쉽지 않은 그 어떻게 보면 합의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이 한미 간의 동맹 나아가서 신냉전 구도 속에서 예전과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그 미국이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정부가 강공으로 나와서 이 동맹의 균열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미국의 핵심 가치에 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명분 같은 것들을 확실히 끌어안는 방법 그리고 나아가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그 비용을 나누어서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합의의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그것을 살라미 전술처럼 나누어서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여기 봐라 여기에서 당신들한테 늘었는 게 얼마나 되냐 그런데 그것을 총액으로 늘어달라는 것이 합리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의 어떤 협상의 법칙을 활용한다고 하면은 뭐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옥동자도 기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치적 노림수라고 하면 이제 대선이 있을 때 압박이 더 심해질 것 같기는 하거든요. 결국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올해 11월 달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 대선 과정에서 캠페인성으로 미국 국민들, 특히 자기를 지지해달라. 그러면 우리의 세금이 적게 든다. 이런 취지에서 강공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일단 대선의 승패가 결정이 나면은 그때 이제 합의를 조금 더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길게 가지고 가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어떤 협상의 수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